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솔직히 우리 아들 돈 빨아먹던 거머리잖아, 아니야? 49제를 지내던 조용한 식당 안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확 잡아 흔들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주변 친척들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시엄과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남편 죽자마자 상속 챙긴 건 좀 그렇지? 이 집 재산은 원래 우리 가족 거잖아.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시어머니의 손길에 끌려가듯 고개만 흔들렸을 뿐입니다. 모임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49제 망자를 보내는 마지막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토록 증오했을까요?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 한낮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가득한 빈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35살의 젊은 여자 한지우의 손을 잡으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차분하시네. 어머니가 더 의지하실 것 같아. 영정 앞에서는 칠순이 넘은 시어머니 명숙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아, 우리 아들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시선은 계속해서 며느리 지유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며느리, 아들 죽자마자 저런 목걸이는 또 어디서 샀대? 지유가 입은 검은 코트는 깔끔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사치품으로만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멀쩡해? 슬프긴 한 거야? 명숙은 며느리의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더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지우가 입고 있던 옷과 장신구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구도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건물의 월세 수입과 지우가 조금씩 모아 투자한 수익으로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다 벌어서 며느리가 사는 거지. 심지어 지우는 남편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우연은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엄마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실 거야. 지우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며느리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며느리 지우를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앞으로 얼마나 받아갈까? 우리 아들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겠지. 명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49제 날 폭발하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지우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안경, 옷장에 걸린 넥타이, 현관에 놓인 구두. 지우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10년.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지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모이면 시어머니 명숙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그냥 살림하는 애야. 돈 버는 건 우리 우연이지. 시영 우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동생이 능력 있으니까 사모님 노릇하는 거지 뭐. 신우이 지은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월급으로 사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지우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우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우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겨주셨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입지가 좋아 월세 수입이 꾸준했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 우연 몰래 계좌를 따로 관리했고 수익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 돈으로 사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가 입는 옷, 가지고 다니는 가방, 목에 걸린 액세서리. 모든 게 아들 돈으로 산 것이라고 시댁은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우가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지만요. 심지어 남편 우연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6년 전 우연히 운영하던 식품 유통회사가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우는 자신의 투자 수익 중 일부를 회사에 투입했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넘겼고 이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왜요? 제 돈으로 도운 건데. 엄마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실 거야. 며느리한테 도움 받았다는 걸 인정 못 하시는 분이거든. 지우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의 위기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연이가 능력이 있어서 회사를 살렸지. 역시 내 아들이야. 지우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지우는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고 지우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전 더 부쳐. 김치찌개 간 좀 봐봐. 지시만 내려왔을 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도 당연히 지우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지우는 소파에 누워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시집 와서 편하겠다.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지우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편하게 잘 살고 있어.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시댁에서 며느리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름도 의견도 존재감도 없는 사람. 그저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시댁이 지우를 보는 시선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 우연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연은 몰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요즘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 우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엄마랑 형, 지은이는 솔직히 경영 능력이 없어. 회사 맡기면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야. 우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이 이 집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해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권리를 지키라고. 지우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 약속이 앞으로 지우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카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연은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그리고 석 달 뒤 우연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살의 나이였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눈빛, 며느리를 의심하는 표정, 그리고 머지않아 폭발할 분노. 지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때야.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 유언장. 그것이 곧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평소 즐겨 쓰던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죠. 가방도 특별히 새로 산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어차피 뭘 해도 트집 잡을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49제는 작은 한식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숙, 시영 우진, 시누이 지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명숙의 눈은 지우의 목걸이에서 멈췄습니다. 저 목걸이 또 새로 샀나? 시누이 지은은 지우의 가방을 훑어봤습니다. 저 가방도 비싸 보이네. 오빠 죽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치장하고 다니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합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를 노려봤고 시영과 시누이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무렵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지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명숙은 지우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지우의 머리채를 확 잡아 흔들었습니다. 으악!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한 그녀는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쥔 채 소리쳤습니다. 너 앞으로 받은 재산 당장 돌려줘야겠어. 네가 받기엔 솔직히 양심이 없다고 생각 안 드니?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의 손길은 거칠었고 지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뽑혔습니다. 시영 우진이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지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옳게,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형 죽자마자 재산 다 챙기고. 신우이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 죽자마자 상속 챙긴 건 좀 그렇잖아요. 이 집 재산은 원래 우리 가족 거예요. 언니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린답시고 다가왔지만 결국은 시어머니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지우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목걸이에 가방에.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돈 빨아먹던 거머리지. 지우는 그제야 명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머리를 감싸 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시영을, 신우이를 차례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명숙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재산 물려받는 거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명숙 씨,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양심이 있어야지. 명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도망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요. 지우는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재산 다 빼돌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우진은 회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형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원래 우리 가족 거인데. 지은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올케가 오빠 죽자마자 재산 챙기고 명품 사고 다녀.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은 지우를 재산을 빼앗아간 도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우는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 우연히 생전에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 지우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도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서, 투자 수익 증명서, 그리고 남편 회사에 투자했던 3억 원의 증빙 서류. 지우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연극은 여기까지야.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최민정. 대학 동창이자 지우가 가장 믿는 친구였습니다.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아, 나야. 지우야? 무슨 일이야? 변호사 일로 좀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 돼? 당연하지. 언제 올래? 내일 아침 가능해? 오케이.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끄는 지우는 서류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남편이 남긴 유언장.
그리고 지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증거들. 이제 그것들이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며느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지우는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시영 오지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동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내가 맡아야지. 내가 형이니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생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회사는 중견 규모였습니다. 직원도 5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상당했죠. 우지는 회사 정문을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연 대표님 형이신 분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맞았습니다. 우지는 곧장 비서실로 갔습니다. 제가 동생 우연이 형입니다. 앞으로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는 급히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경영지원실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 씨. 고인의 형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회사를 이어받아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뭐가 그렇습니까? 현재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지우 씨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연 대표님께서 생전에 주식 65%를 사모님 앞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럴 리가. 동생이 언제 그런 걸? 실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주 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우 마이너스 지분 65%. 우지는 서류를 움켜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유언장에 따르면 형제분들께는 각각 1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고작? 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형인데.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우진은 주먹을 쥔 채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 여자가 동생을 꼬드긴 거야. 분명히. 같은 시각 신우이 지은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 올케 진짜 대단하더라. 오빠 죽자마자 재산 다 챙겼대.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네 집은? 아, 오빠가 살던 아파트? 그건 당연히 우리 거지. 원래 오빠 집이었으니까. 지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아파트 시세가 15억은 넘는데 엄마랑 오빠랑 나랑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 와, 좋겠다. 그럼 너도 몇 억은 받겠네? 당연하지. 올케는 뭐 위자료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부러운 듯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이미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 명숙은 동네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척 언니 하나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명수가 그래서 며느리가 얼마나 받아간대? 그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들 재산은 다 며느리 앞으로 갔대요. 에이, 그럴 리가. 법적으로 형제들도 받잖아. 그게 유언장이 있대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 주라고 썼나 봐요. 친척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교활하게 아들을 꼬드긴 거네. 요즘 여자들이 무섭다니까. 맞아요. 저 여자가 분명 아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도 명수가 사위가 죽으면 재산은 원래 며느리가 다 가져간다더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대.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러게. 근데 법이 그래. 배우자가 제일 먼저래. 명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상속세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상속인 한지호. 상속재산 부동산 1건, 주식 1식, 예금 1식. 모든 항목 옆에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전화기를 집어들고 아들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이게 뭐야? 세무서에서 온 서류에 전부 며느리 이름이야. 저도 봤어요, 엄마. 회사도 며느리 거래요. 말도 안 돼. 동생이 언제 그런 걸 해놨대? 유언장이 있대요. 동생이 며느리한테 다 넘기라고. 명숙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형제들한테는 각각 1천만 원씩만. 1천? 고작 1천만 원? 명숙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전현 이름이라고? 며칠 뒤 회사에서도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최대 주주 한지호. 의결권 65%. 명숙은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금 때문에 이름만 빌린 거겠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어. 며느리한테 진짜로 다 준 게 아니라 세금 문제로 잠깐 이름만 빌려준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딸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 오빠 아파트 등기부등본 좀 떼봐라. 왜요? 혹시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봐야지. 지은은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소유자 한지호. 취득일자 5년 전. 지은은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파트도 올케 이름이에요. 그것도 5년 전부터. 뭐? 5년 전부터? 명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녁 명숙의 집에 우진과 지은이 모였습니다. 셋은 거실에 둘러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며느리한테 완전히 노란한 거예요. 분명히. 지은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세뇌시킨 거야. 교활하게.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며느리가 뭔가 속인 거 분명해.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할게요. 세 사람의 머릿속은 이미 며느리에게 뺏겼다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다는 것을, 지우가 오히려 회사를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지우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받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돈으로 사는 여자. 그 편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어.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질지. 시댁의 착각은 계속됐고 폭풍전야는 깊어만 갔습니다. 49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이곳의 대표 변호사 최민정은 지우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둘은 법학과에서 만나 15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죠. 지우야.
민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을 보더니 곧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앉아. 천천히 얘기해봐.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남편 우연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민정은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우자 한지우에게 전 재산 상속, 형제들에게는 각 1천만 원씩 현금 지급.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 내가 남편을 꼬드겨서 유언장을 쓰게 만들었다고.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언장은 본인 의사로 작성된 거잖아. 지우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구도심 빌딩? 응.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야. 결혼 전부터 내 명의였어. 현재 시가가. 민정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80억? 그 정도 될 거야. 민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 응. 근데 시댁에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왜? 굳이 알릴 필요를 못 느꼈거든. 그냥 남편만 알고 있었어. 지우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투자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건 뭐야? 6년 전에 남편 회사가 위기였을 때 내가 3억 원 투입한 거야. 내 돈으로. 민정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우 명의 계좌에서 우연식품법인 계좌로 이체. 맞네.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회사 문 닫았을 거야. 시댁에서는 이것도 몰라? 응.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너 진짜. 지우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주식계좌 내역서, 부동산 투자 증빙, 예금 통장 사본들. 모두 지우 명의였습니다. 민정은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해보자. 너는 결혼 전부터 680억짜리 빌딩 소유자였고 남편 회사 위기 때 3억 원을 투입했고 개인 자산도 상당하다. 맞지? 응. 그런데 시댁에서는 너를 남편 돈으로 사는 여자로 봤고? 맞아.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네. 진짜 웃길 일이 아니야, 민정아. 미안. 근데 너무 황당해서.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으면. 민정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결론부터 말할게. 법적으로는 너무너무 명확해. 정말? 응.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됐고 내 개인 자산은 애초에 시댁이 건드릴 수 없는 거야. 그냥 서류만 보여주면 끝나. 그럼 시댁에서 소송 걸면? 이길 확률 제로. 아니, 마이너스야. 민정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잠깐, 여기 뭐가 더 있네? 유언장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만 봤고 넌 평생 우리 둘을 지켰어. 그러니 지우야, 이 집은 내가 지켜.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남겼구나. 민정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우야, 남편분이 너를 정말 믿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집안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지우는 유언장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시댁에서 계속 압박할 것 같아. 소송도 걸 거고.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나한테 맡겨. 고마워, 민정아.
뭘,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민정은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 걸면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돼. 내가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다는 것, 오히려 집안을 도왔다는 것. 그럼 시댁은 할 말 없어질 거야. 완전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하면 나 좀 무서워. 뭐가? 시어머니랑 정면으로 맞서는 게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싸우려니까. 민정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이미 충분히 참았어.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무례한 대우받고 그래도 참았잖아. 이젠 내 권리를 지킬 때야. 그리고 생각해봐. 남편이 너한테 이 모든 걸 맡긴 이유가 뭐겠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남편이 날 믿었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 자신을 믿어. 지우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싸울 때야. 민정이 씩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내 친구 한지우지. 고마워, 민정아. 진심으로. 천만에. 그리고 지우야, 한 가지만 더. 뭔데? 시댁 사람들이 너 만만하게 봤던 이유 알아? 내가 착해서야. 근데 착한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이제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좋아. 그럼 시댁에서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내가 다 처리할게. 그래, 고마워. 지우는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유언장과 자신의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더 확신에 차서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던 한지우가 아니라 680억 빌딩의 주인 한지우로서 시댁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이미 승리의 카드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 그리고 지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증거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변호사들도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지우는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빌딩 15층 회의실. 약속된 화요일 오후 2시,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시어머니 명숙, 시영 우진, 시누이 지은은 낯선 변호사 한 명과 함께 빌딩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래? 며느리가 회의실 빌린 모양이야. 명숙이 불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 끝에 유리로 된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가 회의실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명숙, 우진, 지은,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우와 민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숙은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얘기하자. 우리 아들 재산이 어떻게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갔는지.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 원장부터 검토하시죠. 민정은 유 원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시댁의 남자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김우현은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배우자 한지유에게 부동산 전부, 회사 주식 전부, 예금 전부. 형 김우진, 누이 김지은에게 각 현금 1천만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동생을 꼬드긴 거잖아. 형님, 진정하세요. 시댁 변호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도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왜 우리한테 고작 1천만 원씩만 줘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명숙은 지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양심 있어? 우리 아들 재산 혼자 다 가져가고. 그때 민정이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이 빌딩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변호사님, 소유자 이름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남자 변호사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소유자. 크게 읽어주세요.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유자. 한지호. 전부 지분 100%.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이 빌딩이 올케 거라고? 잠깐, 우연 오빠가 투자했다던 그 건물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도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몇 년 전에 좋은 빌딩 하나 샀다고 했는데 민정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빌딩은 한지우 씨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셨습니다. 취득일자를 보시면 15년 전입니다. 현재 시가는 약 68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명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80억? 민정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6년 전 회사 위기 때 한지우 씨가 개인 자금으로 투입한 3억 원의 증빙입니다. 한지우 명의 계좌에서 우연식품법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인 한지우. 금액 3억 원.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정은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주식계좌, 부동산 투자 증빙, 각종 자산 증명서. 한지우 씨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계셨고 오히려 남편 회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제 돈으로 산 것들과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것들 뿐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번 돈은?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뜻대로 저에게 상속됐습니다. 유 원장에 명시된 대로요. 명숙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돌려놔.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9제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49제 날 저에게 하신 말 기억나세요? 너 앞으로 받은 재산 당장 돌려줘야겠어. 네가 받기엔 양심이 없다고 생각 안 드니? 저는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양심이 없었던 쪽이 누군지는 서류가 말하고 있잖아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과 지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뢰인분들, 이건 소송 걸어도 승산이 없습니다. 민정이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한지우 씨를 괴롭히시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우진과 지은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우와 민정만 남았습니다. 민정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딩, 원래부터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680억 빌딩의 주인으로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결 이후 시댁 식구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시영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동생의 유산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큰 돈 벌어서 며느리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재산 3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석 달 만에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진은 추가로 2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이자라도 갚으셔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우진은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나한테도 조금만 줬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우이 지은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유산을 기대했던 지은은 1천만 원만 받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그녀는 그 돈을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당신 친정 오빠 유산 받는다며? 그래서 돈 언제 들어와? 그게 올케가 다 가져가서. 뭐? 그럼 우리는?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헤어지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의 노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우연히 살아있을 때는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우진은 빚에 쪼들렸고 딸 지은은 이혼 위기였습니다. 명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생활비가 없어서. 명수가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래도 친척 아니야. 너도 아들한테 재산 그렇게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거로 살아. 친척들은 냉정했습니다. 명숙이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명숙이가 며느리한테 너무했대. 49제 날 머리채까지 잡았다며? 그러게. 자기가 가난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가 부자였다더라. 명숙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 지우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지우야, 나야. 어머니. 응, 어머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이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얼굴 보자.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가 먼저 정리해 보세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머니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사셔야죠.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한지우였습니다.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명숙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인간적인 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서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계산대로 움직이려 했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강남의 고층 빌딩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680억짜리 빌딩, 그녀의 빌딩.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도 보였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아들 준서였습니다. 준서야, 천천히 와. 엄마, 여기 너무 높아. 아이는 신기한 듯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응, 오늘은 엄마 회사 간다. 아빠 회사 아니고? 아니, 오늘은 엄마 이름으로 된 엄마가 지키는 회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지우는 이제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자리인 줄 알았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30% 늘었고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꿈꿨던 회사를 그녀만의 방식으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중견식품회사 우현 대표님의 부인이시죠? 지우는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이 빌딩의 주인이고 우현식품의 대표이사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우,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였습니다.
명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할인 상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지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뭐, 그럭저럭. 명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명숙의 장바구니를 보았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과일과 채소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잘 쓰고 있어. 건강은 챙기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두 사람은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지우는 빌딩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항상 잘해왔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49제 날 머리채를 잡히던 그 순간,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던 그 10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우, 680억짜리 빌딩의 주인, 중견식품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옥상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지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기로 한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680억 빌딩의 주인이었다는 이야기. 49제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지우는 오늘도 자신의 빌딩 옥상에 섭니다.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지우로서.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